자, 수험생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자,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과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가지고 공부합니다. 매우 빈번하게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득점하셔야 될 부분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부분을 펴니다. 자, 교재를 펴 놓으시고요. 자, 칠판을 보시면서 저하고 이제 같이 공부할 건데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나오면 반드시 득점하셔야 됩니다. 자, 지역 분석, 개별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어떤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역 분석. 그러면 개별 분석은 그 부동산 자체를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개별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하기 전에요. 우리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한번 분석합니다. 이 부동산을 평가할 겁니다. 이것을 대상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이름을 뭐라 하냐면 인근 지역이라고 합니다. 인근 지역이라는 개념도 우리 시험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자,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입니다.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다.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서 이 부동산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우리는 인근 지역이라고 합니다. 인근 지역은 지역 요인을 공유합니다. 인근 지역,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서 지역 요인을 공유합니다. 그러한 지역을 우리는 인근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지역 분석에서요. 지역하고 분석 사이에 생략된 말이 있는데 요인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거죠. 우리 가치 형성 요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가치 형성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 가치 형성 요인은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일반적 요인은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는 일반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특정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지역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 부동산 자체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을 개별 요인이라고 하죠. 이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인근 지역이죠. 이 인근 지역의 요인들을 지역 요인이라고 합니다. 개별 요인은 이 부동산 자체의 요인이죠. 그것을 개별 요인이라고 하고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개별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역 분석에서 우리는 인근 지역이라는 개념을 배웠고요.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유사지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사지역, 유사지역 1번, 유사지역 2번 이렇게 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유사지역 1번, 2번은 유사지역은 여러 개 있다는 소리입니다. 인근지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근지역,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 유사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는 지역인데 왜 유사지역이라고 표현하냐면 인근지역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해서 유사지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유사지역이 시험에 나오면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지역을 우리는 유사지역이라고 합니다.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는 지역이다.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는 지역이다. 그렇죠?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다.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 넓은 지역이 있는데요. 이를 동일 수급권이라고 표현합니다. 동일 수급권. 자, 우리는 지금 세 가지 개념을 배우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동일 수급권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으로서 대상 부동산 가격 형성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지역적 범위. 그것을 우리는 동일 수급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지역 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지금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이 속한 지역,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이 안에 즉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 수권 내에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는데 그것을 지역 요인이라고 하고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지역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은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 수권이라는 거죠. 지역 분석한다. 대상 분석에 속한 인근지역과 유사지역과 동일 수권을 분석한다. 개별 분석은 이 부동산 자체를 분석하는 것을 개별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비교할 겁니다. 자, 지역 분석, 그 다음에 개별 분석.
두 개를 지금부터 비교할 겁니다. 자, 일단 두 개 비교하기 전에요.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생략 불가입니다. 불가. 생략 불가. 혹시라도 어떤 지문을 주면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생략했단 말 나오면 그것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생략할 수 없습니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생략 불가입니다. 절대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생략 불가다. 그죠? 자, 그러면 지역 분석으로 갈 겁니다. 지역 분석의 의미.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분석해서 이 지역의 표준적 사용을 판정한다고 그래. 표준적 사용은 이 지역의 평균적인 이용. 그럼 이 지역은 3층짜리 원룸으로 이용 중이다. 그러면 표준적 사용이 3층짜리 원룸이 되는 겁니다. 표준적 사용을 판정하면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평당 얼마 정도 된다. 가격 수준을 판정합니다. 이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은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과 동일 수급권입니다. 자, 반면에 개별 분석은요, 지역 분석이 끝나고 나면 얘를 바탕으로, 지역 분석을 바탕으로 대상 부동산 자체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을 분석하지만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 자체를 분석하는 거야. 그럼 대상 부동산 자체를 분석을 통해서 그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합니다. 최유효 이용이라 하면 이 부동산 어떻게 이용하는 게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인가? 이걸 최유효 이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최유효 이용을 판정해서 구체적 가격을 산정합니다. 구체적 가격. 구체적 가격 산정, 가격 판정. 그게 개별 분석입니다. 자, 우리 시험 20회 이후에요. 공인중개사 시험 20회 이후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한 4번인가 5번인가 출제하는데요. 2번은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지역 분석을 통해서 그 지역의 표준적 사용을 판정하고 구체적 가격이 판정된다라고 출제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O인가 X인가요? 자, 다시 가볼까요? 지역 분석을 통해서 그 지역의 표준적 사용을 판정하고 구체적 가격을 판정한다 라고 출제했습니다. 똑같은 지문을 2번 출제했습니다. O겠습니까? X겠습니다? 예, X입니다. 지역 분석을 통해서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죠. 구체적 가격을 판정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틀린 지문을 만들면 됩니다. 자, 선후 관계 갑니다. 어떤 걸 먼저 하는가? 지역 분석이 선행 분석입니다. 지역 분석이 선행 분석입니다. 27회 시험에서 출제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개별 분석이 후행 분석입니다. 개별 분석이 나중에 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 분석을 통해서요. 그 부동산이 주위 환경과 적합한가 적합하냐가 따집니다. 그것을 적합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적합의 원칙이 위배됐으면 이 부동산이 주위 환경과 적합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감가해야 되는데 경제적 감가입니다. 감가. 우리가 감정평가할 때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부동산의 특성이 있는데요. 부동성입니다. 또는 인접성입니다. 부동성과 인접성이 감정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지역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자, 개별 분석합니다. 개별 분석은 부동산 자체를 분석한 겁니다. 부동산 자체를 분석해서 균형이 맞았나 맞았지 않았나 따지죠. 그래서 균형의 원칙을 따져봅니다. 균형의 원칙이 맞지 않았다면 그럼 감가하는데 이를 기능적 감가라 합니다. 자, 여기 균형의 원칙, 기능적 감가, 개별 분석은 이 앞 시간에요. 균형의 원칙을 공부할 때 이미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자, 개별 분석을 해야 되는 부동산의 특성은 개별성이죠. 개별성.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두 개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역 분석이 나오면 그럼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이렇게. 그다음에 선행 분석한다. 개별 분석이 나오면 후행 분석으로서 균형의 원칙, 기능적 감가를 한다. 지역 분석이 광역적 분석이라면, 자, 지역 분석이 거시적 분석이라면, 그렇다면 개별 분석은 미시적 분석입니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입니다. 부분적 분석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서 우리는 부동산 가격, 가치론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요. 자, 여러분과 또 하나의 파트를 공부할 건데요. 자, 우리 부동산 개발 파트를 지금부터 공부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개발 파트를 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파트에서 여러분 우리 공부할 내용을 자, 정리해 볼 건데요. 부동산 개발, 관리, 마케팅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부동산 관리, 개발, 마케팅이 한 묶음으로 묶어졌는데요. 개발, 관리, 마케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발입니다. 그래서 개발부터 여러분하고 공부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개발 파트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발 파트를 펴주시고요. 설명 들으시고 여러분이 교재를 읽어보신다면 더욱더 효과적인 수험 공부가 될 듯 합니다. 자, 개발 파트를 봅니다. 생소한 지문들이, 생소한 말들이, 생소한 용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루하시다면 그러면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우리 교재는 뒤에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 명 설명 듣고 문제 풀어보시고 지루하시다면 문제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설명만 계속 듣다 보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요. 설명 듣고 해당 파트 문제 풀어보시고 이렇게 혹시라도 문제 풀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다시 내용 보시고 다시 강의 들어보시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 파트로 갈 겁니다. 부동산 개발입니다. 매년 2문제 정도를 출제할 건데요. 개발의 의미.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토지가 있으면 이렇게 토지가 야산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토지를 구입해서 야산 밀어내고 여기다가 이렇게 인간이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을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은 토지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인간이 필요한 공간을 창출하는 행위를 우리는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개발에서 첫 번째 개발 과정을 좀 공부할 겁니다. 개발 과정. 오포드라는 사람은 부동산 개발 과정을 7개 단계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아이디어 단계입니다. 어떤 것을 만들 것인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러면 아이디어를 냈으면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합니다.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한다. 자, 그러면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이런 뜻이죠. 어느 지역에 대형 쇼핑몰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러면 예비적으로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수지 타산이 맞는가를 따져봅니다. 그것을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해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계략적으로 해라는 겁니다. 계략적으로 수익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것을 예비적 타당성 분석. 계략적, 개괄적 수익성을 판단합니다. 수익성 판단. 이게 예비적 타당성 분석. 개괄적이란 말이 가장 중요하고 계략적, 대충, 계략적, 예비적 타당성 분석에서는 수익성을 판단한다. 계략적, 개괄적.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면 수지 타산이 맞을 것 같다. 그러면 부지를 모색합니다. 어디다 할 것인가. 부지 모색까지 끝나고 나면 타당성 분석을 이제 구체적으로 합니다. 타당성 분석. 예비적 타당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은 다른 말입니다. 예비적 타당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별.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계략적. 타당성 분석은 부지까지 모색했기 때문에 매우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익성을 판단합니다. 구체적 수익성 판단.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계략적. 타당성 분석은 구체적 수익성 판단. 여기 타당성 분석은요. 법적으로는 타당한가? 법률적 타당성.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경제적 타당성 분석.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기술적 타당성 분석을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입니다. 타당성 분석 결과 오케이 사인하면 이제 돈이 필요하겠죠. 건설하기 위해서는요. 개발하기 위해서는 금융 단계. 돈을 빌렸으면 건설해야죠. 건설 단계. 건설이 완공되면 마케팅, 팔아야죠. 이렇게 7개의 단계를 부동산 개발 과정이라 합니다. 자,
아이디어 단계,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부지 모색 및 확보 단계, 타당성 분석 단계, 금융 단계, 건설 단계, 마케팅 단계. 우리 시험은 두 번에 걸쳐서 순서를 나열하십시오. 순서대로 나열하십시오가 출제했습니다. 제가 앞머리 따서 이렇게 표현했네요. 아, 예, 부, 타, 금, 검, 마. 이렇게 개발 과정은 7개 단계로 이루어졌다. 자, 이제요. 부동산 개발 과정을 공부하고 나서 이제 부동산 개발의 방법을 좀 공부할 겁니다. 부동산 개발 방법. 부동산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개발 방법. 개발 방법에서는요. 국가가 개발하면 공영 개발이고 그다음에 민간이 개발하면 민간 개발 방식이라고 합니다. 민간 개발 방식을 공부할 겁니다. 민간 개발 방식. 자, 민간이 토지를 개발한다. 민간 개발 방식인데요. 자, 여기서 포인트를 갖고 갈 건데요. 자, 첫 번째. 여기 민간 개발 방식에서 포인트는 토지를 누가 제공할 것인가. 두 번째는요. 자금은 누가 조달할 것인가. 세 번째는 개발에 따른 위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번째는 개발에 따른 이익은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가.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부동산 개발 방식 중에서 민간 개발 방식. 민간이 개발하는 방식에서는 토지는 누가 제공할 것인가. 그다음에 개발에 따른 자금은 누가 조달할 것인가. 그다음에 기억할 것.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개발의 이익은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가.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공부할 건데요. 민간 개발 방식에서 첫 번째 자력 개발 방식이 나옵니다. 자력 개발 방식. 자력 개발 방식이 나오는데 자력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다가 자기가 자금 도달하고 위험 부담하면서 개발이 이루어지면 개발 이익을 혼자 다 가져가는 게 자력 개발 방식입니다. 자, 다시요. 자력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다가 자기가 돈 대고 개발에 따른 위험 부담하고 개발 이익을 혼자 다 가져가는 게 자력 개발 방식이죠. 그러니까 자력 개발 방식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모든 걸 토지 소유자가 다 한다. 자력 개발 방식입니다. 자, 이제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동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걸 지주 공동 사업 방식이라고 합니다. 지주 공동 사업, 지주 공동 개발 방식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같이 하는 건데요. 이 지주 공동 사업에서 첫 번째가 등가 교환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가 교환 방식. 등가 교환 방식에서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라는 게 있어요. 대물 변제형이라고 있습니다. 자, 의미를 지금부터 볼 건데요.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토지 소유자가 나오고 개발업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지주 공동사업이잖아요. 지주 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같이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민간 개발 방식은 토지를 누가 제공하고 자금을 누가 조달하고 위험은 어떻게 하고 개발 이익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가격이 200억이랍니다. 200억짜리 토지 제공했습니다. 개발업자가 공사비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런데요. 공사비가 100억이랍니다. 100억 이렇게. 자, 그러면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토지 소유자는 200억의 토지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100억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졌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개발에 따른 이익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개발 이익. 위험은 같이 나누어 부담합니다. 토지 소유자 토지 제공했네요. 자금 조달은 개발업자가 있습니다. 개발에 따른 이익은 이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지분이란 말이 나오죠. 토지 소유자는 200억의 토지, 개발업자는 자금 100억 냈죠. 그러면 지분이 토지 소유자가 2고 개발업자가 1입니다. 지분이 나오고 기여도란 말이 나오죠. 지분 기여도. 이렇게
공사가 완공돼서 건물이 이렇게 지어졌는데요. 얘는 지분 기여도가 토지 소유자는 2의 지분 기여도 2, 개발업자는 1의 기여도입니다. 왜 2일까요? 토지가 200억이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100억이니까 2대 1이지 않습니까? 그럼 개발이익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공사비 100억을 줘야 되는데요. 공사비를 물건으로 주겠다. 대물로 주겠다. 즉 이 토지 건물을 3분의 1만큼 개발업자에게 줘버린 겁니다. 그게 공사비 대물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 대물 변경에서는 지분 기여도가 나온다는 말. 이 개발이익은 기여도에 따라서 지분에 따라서 나누어 갖는다는 것. 이게 지주 공동사업 개발 방식 중에서요. 공사비 대물 변경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업 수탁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사업 위탁 방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사업 수탁 방식, 사업 위탁 방식이 있습니다. 사업 수탁 방식,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나오죠. 토지 소유자가 토지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자금도 조달합니다. 사업자 명의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사업 명의 토지 소유자입니다. 즉 사업 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다가 자기가 돈 대고 사업자 명의는 토지 소유자 이름을 하는데요. 개발업자는 토지 소유자가 개발을 맡겨주니까 사업을 맡겨주니까 사업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수탁 방식에서는 지분이란 말은 없죠. 그다음에 기여도란 말도 없습니다. 지분, 기여도란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개발업자는 자금을 조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업자는 자기 인건비, 수수료만 가져갑니다. 사업 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모든 것 다 되고 개발업자는 개발만 해주는 형태의 개발 방식을 우리는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 합니다. 사업 수탁 방식 지분 없습니다. 기여도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토지 신탁 개발 방식. 네.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좀 장소를 바뀌어서 자, 이쪽 부분에다 설명할 겁니다. 토지 신탁 개발 방식. 토지 신탁 개발 방식도 어떤 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이 암기하지 말고 유심히 그 논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탁 개발 방식 갑니다. 신탁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있고 신탁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개발을 하고 싶어요. 개발하고 싶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신탁회사에 신탁계약을 맺습니다. 즉 토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줍니다. 신탁개발 방식은 신탁이 등기원이 돼서 토지 소유권이 신탁회사에게 이전됩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죠. 이게 가장 포인트. 신탁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권 이전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는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에게 신탁했다는 증서, 신탁 증서를 교부합니다. 그럼 신탁회사가 이제 토지 소유자가 됐으니까 신탁회사가 자금 조달합니다. 신탁회사 명의로 사업 명의가 신탁회사 명의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신탁회사가 사업을 해서 개발의 이익이 나올 겁니다. 이 개발의 이익은 신탁회사가 다 가져간 게 아니라 여기 토지 소유자, 신탁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배당을 해줍니다. 이런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신탁개발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탁개발 방식에서 포인트는요. 소유권 이전이란 말 나온다는 거. 소유권 이전. 그렇지만 사업 수탁 방식은 소유권 이전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이란 말 나오지 않지. 혹시라도 사업 수탁 방식, 사업 위탁 방식에서 토지 소유권 이전이란 말 나오면 그것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신탁 개발 방식, 토지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나 지분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여도란 말도 없습니다.
토지 신탁 개발 방식에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만 지분 기여도란 말은 없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 하나의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기업이 연합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콘소시엄 구성 방식이라고 합니다. 콘소시엄 구성 방식. 콘소시엄 구성 방식에서 포인트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 적합하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 적합한 게 콘소시엄 구성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콘소시엄 구성 방식이 나오면요. 콘소시엄 구성 방식. 그러면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 적합하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 대규모 개발. 자, 또 하나. 콘소시엄 구성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말. 여러 개의 기업이 연합했습니다. 여러 개의 기업이 연합했기 때문에 장점은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죠. 다만 단점은 책임 소재가 불명해집니다. 문제 발생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러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책임 소재, 누가 잘못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죠. 불분명. 이게 포인트. 콘소시엄 구성 방식,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게 포인트. 자, 여기까지가 민간 개발 방식이랍니다. 자, 민간 개발 방식. 자력 개발 방식, 다른 말로 자체 개발 방식이라고 합니다. 공사비 대물 변제형, 지분 기여도. 사업 수탁 방식에서는 기여도란 말도 없고 지분이란 말도 없고 소유권 이전도 없다. 사업 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제공하고 자금 조달하고 토지 소유자 명의로 사업이 이루어진다. 신탁 개발 방식에서 포인트, 토지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다. 그리고는 전부 다 신탁회사가 한다. 콘소시엄 구성 방식에서는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자, 이제 민간자본 유치개발 방식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민간자본 유치개발 방식. 자, 국가가요. 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가가 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가가 교도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국가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도로를 건설할 겁니다. 또는 서울특별시가 경기도가요. 예각순환도를 만들고 싶은데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개발할 겁니다. 그것을 민간자본 유치개발 방식이라고 그래요. 민간투자 방식이라고 하죠. 민간투자 방식이라고도 표현해요. 민간투자 방식, 민간자본 유치개발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사례를 한번 해볼까요? 경기도에서 순환도로를 만들고 싶어요. 경기도에 순환고속도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재정 부담이 너무나 많겠죠. 따라서 경기도가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민간이 순환도로를 만들고 민간이 투하 자본을 해소할 때 민간이 그 시설을 운영해서 투하 자본을 해소하는 방법. 이것을 민간 투자 방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민간 투자 방식에서는요. 영어 약자 자, 네 글자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B가 나옵니다. B는요. 민간이 건설했다는 소리입니다. 민간이 건설했다. 민간이 고속도로 건설했다. 민간이 도로 건설했다. 민간이 교도소를 건설했다. 학교를 건설했다. T는 트랜스퍼에서 소유권 이전입니다. 소유권 이전. 자, 예를 들어볼까요? 경기도에 순환도로를 만듭니다. 예각순환도로. 그럼 경기도에 예각순환도로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럼 경기도가 재정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게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서 경기도 예각순환도를 만듭니다. 첫 번째, 민간이 건설합니다. B. 그다음에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을 경기도 이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건설할 때 투하 자본이 만약에 10조가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민간이 고속도로를 경기도 예각순환도를 만들었는데 투하 자본이 15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소유권은 경기도 이전했습니다. 그러면 투하 자본을 10억을 회수해야 되는데 소유권은 경기도 이전했기 때문에 이 투하 자본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소유권을 경기도 이전하면 그럼 경기도는
민간이 투하자금을 회수하게끔 운영권을 줍니다. 이 5가 오퍼레이트에서 운영권입니다. 운영권을 받아서 운영을 통해서 투하자금을 회수한다. 그런 거죠. 자, L은 민간이 투하자금 회수가 곤란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대합니다. 정부의 임대, 리스에서요. 정부의 임대차 그렇습니다. 정부 임대 이렇게. 이 네 가지 글씨 중에서 세 가지를 결합합니다. 그게 민간 투자 방식입니다. 자,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다면요. 이렇게 볼까요? BTO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BTO 방식. 그럼 BTO 방식은 첫 번째, 민간이 건설했습니다. 민간이 건설했다. B죠, B. 자, 그런데요.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인데 이전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죠. 소유권 이전이 T입니다. 자, 세 번째. 민간이 도로 건설했는데 투하 자본이 1,000억이랍니다. 1,000억. 자, 민간이 터널을 건설할 수도 있죠. 도로, 터널 이렇게. 그러면 1,000억을 회수해야 되는데 운영권을 받아와서 민간이 운영해야 되죠. 그러니까 도로를 건설했는데 1,000억 들어갔으면 민간이 운영권 받아서 도로 통행료를 받습니다. 그 통행료로서 1,000억을 회수하겠다. 그러니까 5가 자, 운영한다는 소리입니다. 민간이 운영한다. 운영. 이게 5입니다. 이게 BTO 방식이죠. BTO 방식은 도로, 터널 이런 것들 이용자에게 돈 받을 수 있는 것들.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 넘기고 운영권 받아와서 민간이 직접 도로에서 통행료 받고 터널에서 통행료 받는 것들. 이런 방식이 BTO 방식. 자, 이번에는요. BTL 방식이 있어요. BTL 방식은 민간이 건설합니다. 민간이 교도소를 건설했어요. 교도소 건설하는데 1,000억이 들어갔습니다. 건설과 동시에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합니다. 소유권 이전 T 했다는 소리죠. 이건 B고 소유권 이전했다. T 했습니다. T 이렇게요. 네. 자, 소유권 이전됐습니다. 국가에게. 자, 그러면 민간은 교도소를 건설할 때 투하자본 1,000억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민간이 운영권 받아와서 운영해봐야 교도소 이용자, 제수들에게 돈 받을 수 없죠. 이때 정부가 임대합니다. 즉 소유권은 정부로 넘기고 민간이 운영권 받아왔는데 직접 운영해봐야 투하자본 회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임대해 줍니다. 정부가 임대한다. 임대. 그래서 정부가 임대하면 정부의 임대료로 투하자본을 회수하겠다. 그래서 이 자본을 회수한다. 투하자본. 이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는 BTL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BOT도 있습니다. 민간이 건설하고 운영해서 투하자본을 회수하고 나중에 소유권 넘기겠다. BTO. BLT가 있습니다. 민간이 건설하고 정부가 임대하고 일정 기간 후에 투하자금을 다 회수하면 정부에게 소유권 넘기겠다. BLT, BOO는 소유권 넘기지 않습니다. T라는 말이 나와야 소유권 이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 넘기지 않죠. 민간이 건설하고 민간이 소유권 가지면서 민간이 운영해서 투하자금을 회수하는 방법. BOO입니다. 자, 우리 지금 부동산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부동산 개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동산 개발 방식에서 민간 개발 방식과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민간 투자 방식 두 가지로 공부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을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 부분을 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 역시 빈번하게 시험에 출제합니다. 자, 개발에 따른 위험을 볼 겁니다. 부동산 개발의 위험. 단독 문제는 출제하지 않지만 지문에는 매우 빈번하게 들어가는 게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저하고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을 공부하도록 합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는요. 깊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을 계속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깊은 내용을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깊은 내용을 출제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맞춰서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문제를 틀리지 않아야 됩니다. 60점 맞는 시험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 틀리지 않아야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일 겁니다. 이 부분에서 출제되면 틀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안정적인 60점을 확보할 수 있는 거지 아주 어려운 내용을 공부해서 60점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틀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개발의 위험입니다. 개발의 위험.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을 지금부터 공부할 건데요. 오퍼드라는 학자는 부동산 개발의 위험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법적 위험이 있습니다. 또는 법률적 위험이라고 하죠. 위험이라고 하면 미래의 불확실성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내가 부동산 개발을 하는데요. 그런데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법률적 사항이 변동할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지역에 부동산을 개발하는데 그 지역에 건폐율 용적률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그 지역에 용도지역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규제가 들어올 수 있죠. 토지용 규제가 들어올 수 있죠. 자, 이렇게 법률적 사항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법적 위험이라고 하죠. 그런데 법은 크게 보면 민법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법이 있고 그다음에 공법이 있습니다. 자, 이 민법 같은 법을 사법이라고 하는데요. 사법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위험이 있는데 이것을 사법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사법적 위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유권 분쟁이죠. 어떤 토지를 사서 개발하는데 인접 토지와 소유권 분쟁이 이루어집니다. 자, 공법적 위험은 토지 이용 규제입니다. 토지 이용 규제의 변동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법률적 사항의 변동으로 발생한 위험을 우리는 법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역시 22회 이후에 이 법적 위험이 이 지문은 3번이나 출제되는데요. 이렇게 표현되죠. 토지 이용 규제 등 사법적 위험과 소유권 분쟁, 소유권 관계에 나타나는 공법적 위험이 있다.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2번씩이나 틀린 말입니다. 사법적 위험은 소유권 관계에 나타나는 위험이고 토지 이용 규제 등은 공법적 관계에 나타나는 위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모셔야 돼요. 최소화. 그러면 법적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법률적 사항이 변동하지 않을 토지, 즉 토지 이용 계획이 확립돼 버린 거. 토지 이용 계획이 확립된 토지를 구입한다면 그러면 법적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요. 부동산 개발 위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위험입니다. 시장 위험은 내가 생각했던 만큼 팔리지 않을 것, 시장 위험입니다. 시장 상황이 변동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팔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시장 위험이다 표현합니다. 다시 갈까요? 시장 위험은 내가 생각했던 만큼 팔리지 않을 수 있죠. 즉 매매되지 않고 분양되지 않고 임대되지 않을 위험을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장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방법도 있어야 되겠죠. 최소화. 그래서 시장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분양합니다. 미리 팔아버리면 됩니다. 매수자를 미리 확보한다면 그러면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겠죠. 시장 위험, 매매되지 않을 위험. 부동산 경기가 침체로 가서 부동산 시장이 나빠져서 매매되지 않을 위험이 있는데 그것을 시장 위험이라고 합니다.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시장 상황을 분석하는 겁니다. 시장 분석이라고 합니다. 또한 시장성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을 통해서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다른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 분석은 뭔데요? 예, 시장이라고 나오면 수요 공급입니다. 그 지역의 수요 공급상을 분석하는 거죠.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서울의 마포구에 원룸을 하나 공급할 겁니다. 그러면 마포구라는 시장에
원룸의 수요 공급상을 분석하는 것을 시장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시장성 분석은요. 이 시장 분석을 통해서 마포구의 원룸의 수요 공급상을 분석을 통해서 시장성, 과연 원룸이 팔려 나갈 것인가, 매매 가능성, 임대 가능성, 분양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시장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라는 거 기억합니다. 자, 여기요. 시장 분석을 하게 되는데 시장 분석의 방법으로 제시되는 게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있답니다. 흡수율 분석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흡수율 분석. 흡수율의 의미. 내가 마포구에 원룸을 100개를 공급했습니다. 원룸을 100개를 공급했는데 원룸이 1년 동안에 90%가 팔려 나갔다. 그 90%를 흡수율이라고 합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부동산을 일정량을 공급했는데 일정 기간 동안에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팔려 나갔을까? 80%가 팔려 나갔다면 흡수율이 80%, 90%가 팔려 나갔다면 흡수율이 9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흡수율 분석은 팔려 나간 비율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면 흡수율 분석은 흡수율이 높다면 팔릴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죠. 흡수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흡수 기간은 공급된 부동산이 다 팔려 나간 기간. 흡수율이 높고 흡수율이 짧다. 흡수 기간이 짧다. 이렇게 되면 팔려 나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시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시장성이 높아진단 말은 팔리지 않을 가능성, 시장 위험은 낮아진다는 소리입니다. 자, 흡수율 분석의 목적이 있는데요. 흡수율 분석의 목적은 과거와 현재, 마포구라는 지역의 과거와 현재의 흡수율을 파악합니다. 파악해서 목적은 미래 흡수율을 분석하는 겁니다. 미래 흡수율 분석하는 게 주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예, 미래 흡수율 분석하는 게 주 목적이다. 흡수율 분석까지 내용이 끝났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은요. 오퍼드라는 사람은 법적 위험이 있다. 시장 위험이 있다. 그다음에는 비용 위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시험에는 거의 출제하지 않습니다. 비용 위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나는 이 부동산 개발할 때 10억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요. 어떤 이유로 공사 기간이 연기된다든지 연장된다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했던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용 위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가 우리 부동산 개발에서 주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부동산 개발 과정부터 해서 부동산 개발 과정,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 민간 개발 방식, 그다음에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개발하는 방식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래요. 자, 이제 마케팅이라는 부분을 공부하도록 합니다. 부동산 마케팅이요. 예, 역시 마케팅 부분 펴시고요. 부분하고 다시 마케팅 부분을 공부할 건데 마케팅 부분 한 문제를 고정적으로 출제하고 있는데요. 마케팅에서는 마케팅 전략이라는 부분이 매우 빈번하게 출제합니다. 자, 마케팅입니다. 부동산 마케팅. 마케팅의 개념은 세일, 판매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부동산 마케팅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부동산을 생각했다가 그 부동산을 만들어내고 판매한 다음에 AS하는 전 과정. 그게 마케팅입니다. 단순하게 세일은 판매하는 과정이죠. 세일은 판매하는 과정이지만 마케팅은 수요자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 수요자가 원하는 물건을 수요자에게 팔고 그다음에 AS까지 하는 것. 그것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은 세일보다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이죠. 자, 이번에는 마케팅 전략으로 갑니다. 마케팅 전략. 마케팅에서는 이 마케팅 전략이 가장 중요한데요. 마케팅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자, 시장 점유 마케팅이 있고요.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입니다. 공급자 중심. 즉, 시장 점유 마케팅은 물건이 부족할 때 공급자들이 물건을 만들어내면 팔릴 것이다. 그게 시장 점유 마케팅입니다.
고객 점유 마케팅도 있답니다. 고객 점유 마케팅은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입니다. 수요자 중심 마케팅. 즉 매수자 중심의 마케팅이죠. 수요자와 공급자가 계속적인 관계를 가져보자. 그것을 관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관계 마케팅 전략. 관계 마케팅 전략은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으로 만들겠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겠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관계를 갖겠다. 지속적 반복적인 관계를 갖겠다. 이걸 관계 마케팅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옷가게를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물건을 샀을 때요. 자, 계속적으로 문자를 보내줍니다. 고객님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문자를 보내드리죠. 그것은 한 번 고객을 영원한 고객을 만들겠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관계를 갖겠다. 그게 관계 마케팅입니다. 우리요. 아파트 브랜드가 있는데요. 아파트 브랜드는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가 있죠. 푸르지오, 뭐 어울림, 이 편한 세상 이렇게 브랜드 마케팅이 관계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브랜드에 익숙하면 계속 그 브랜드를 찾게끔 만들겠다. 관계 마케팅입니다. 자,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 마케팅이랍니다. 시험 문제는 시장 점유 마케팅은 수요자 중심 마케팅이라고 출제합니다. 그러면 틀린 말이거든요.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이고 고객 점유 마케팅은 수요자 중심이라는 거. 이 마케팅 전략의 중요성은 부동산 시장이요. 공급자 시장에서 수요자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으니까 마케팅 전략이 중요합니다. 공급자 중심이면 공급자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이 공급자 중심에서 즉 매도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매수자 중심으로 이렇게 이전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마케팅의 중요성이 나타나죠. 마케팅의 중요성이 나타난다. 이렇게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시장점유 마케팅 전략으로 갑니다. 시장점유 마케팅 전략에서요. 매우 빈번하게 출제되는데 이 시장점유 마케팅이 매우 빈번하게 출제되죠. 시장점유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요. STP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STP 전략은 영어 약자인데 S가 세그멘테이션에서요. 시장 세분화입니다. 시장 세분화는 여기에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있으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세분화하는 겁니다.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서 여기는 30대 미혼 여성, 자 여기는 40대 미혼 남성, 이렇게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서 시장을 나누는 것을 시장 세분화라고 합니다. 자, 이게 S죠. 그다음에요. 이렇게 시장이 나눠졌으면 나는 어디를 목표로 할 것인가? 나는 30대 미혼 여성을 목표로 하겠다. 이것을 표적 시장을 선정한다고 해요. 그게 T 타겟입니다. 표적 시장 선정. 표적 시장 선정합니다. 이게 T입니다. T. 타겟. 그러면 표적 시장을 선정했습니다. 30대 미혼 여성. 근데 저 혼자만 30대 미혼 여성을 표적 시장으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저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도 30대 미혼 여성들을 표적 시장으로 선정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경쟁 기업과 차별화시킬 것인가? 그게 P, 포지셔닝입니다.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전략. 이게 P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4P 믹스 전략이 나옵니다. 4P 믹스 전략. 4P 믹스 전략은 네 가지를 짬뽕시킨 건데 그 네 가지가 전부 다 P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요. 제품 차별화입니다. 제품. 자, 제품을 다른 회사하고 다르게 하겠다. 제품이 P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죠. 아파트를 만들어내는데요. 예전에는 지상에 다 주차장이었습니다. 근데 지하로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다는 정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실개천을 흐르는 정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제품 차별화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가격 차별화입니다. 가격이 또 P로 시작하죠. 프라이스에서요. 가격 차별화는 다른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거품을 빼고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겠다. 가격 차별합니다. 세 번째, 어디서 팔 것인가? 유통 경로입니다. 유통 경로. 우리 회사는 금융기관과 연계해서 은행에 가면 아파트를 팔게끔 만들겠다. 유통 경로. 또는 중개업소를 이용하겠다. 또는 대규모 부동산 분양회사를 만들어서 싼 가격으로 유통시키겠다. 유통 경로. 자, 장소죠. 장료. 어디서 팔 것인가? 자, 네 번째가 마지막으로 판촉입니다. 판촉. 판매 촉진이죠. 판촉, 홍보. 판매 촉진, 판촉입니다. 판촉은 영어로 프로모션 그러거든요. 판촉. 그러니까 판촉의 대표적인 게 모델하우스에 오신 손님들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추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판촉 활동의 일종입니다. 그래요? 자, 이 네 가지를 차별화시키는 것을 4P 믹스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는 STP 전략이 있고 4P 믹스 전략이 있다. 4P 믹스에는 뭐가 있는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STP 전략은 무엇인가. 자, 작년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요. 뭐라고 출제하냐면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4P 믹스는 제품, 가격, 유통 경로, 차별화 전략을 말한다. 틀렸죠. 4P 믹스는 제품, 가격, 유통 경로, 판촉이잖아요. 그런데 차별화라고 표현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출제합니다. 자, 반면에 고객점유 마케팅은 고객의 개성에 따라서, 고객의 심리에 따라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겠다. 그게 고객점유 마케팅 전략입니다. 부동산 마케팅 전략은 이렇게 시장점유 마케팅과 고객점유 마케팅과 관계 마케팅으로 구분하고 시장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이라는 거, 고객점유 마케팅은 수요자 중심이라는 거, 고객점유 마케팅에서 STP 전략의 의미와 4P 믹스 전략의 의미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다면 부동산 마케팅은 정리되는 걸로 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부동산 개발과 마케팅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에서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과정, 자, 부동산 개발의 과정,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 부동산 개발 방식에서 민간 개발 방식, 그다음에 민간 투자 방식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마케팅 전략에서는 시장점유 마케팅, 고객점유 마케팅, 관계 마케팅 의미를 판단하신다면 여러분이 득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이제요. 마케팅까지 끝나고 우리 다음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